네, 앞 시간에 이어서 39회 제39회 결산 문제 교재로는 678페이지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실행을 해 주시고요. 2639 주식회사 유비테크가 39회 회사입니다. 유비테크 주식회사 유비테크 2639로 로그인 해 주시고 문제를 보도록 하죠. 손익의 예상과 이연 수동결산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이다.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고자 한다. 단 이자 계산은 월합계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정기예금을 21년 5월 6일 날 기업은행에 가입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발생일자가. 얼마를 예금했느냐? 5천만 원을 예금했고요. 이자율이 아마 이게 연이자율일 거예요. 연이자율. 보통 이자율 써 있으면 연간 이자율이 연간 이자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자 지급일은 만기일인 2023년 5월 6일 날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우리 재무회계는 말이에요.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을 해야 됩니다. 현금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기분에 경과된 기간에 대한 이자는 단기의 이자 수익으로 보자. 이게 발생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1월 미만을 1월로 잡아가지고 몇 달이 경과해 있는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5월 달이니까 5월은 6일이 지났지만 1월 미만은 1월로 치는 거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빼니까 8개월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개월 맞습니다. 그러면 8개월치 이자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8개월치 이자는 메모장에 한번 계산을 써보면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곱하기 연간 이자율이 3%였죠. 3% 하면은 1년 이자가 나오잖아요. 1년 이자. 거기에다가 곱하기 8개월 나누기 12 이렇게 해주면은 경과된 이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해 보아야 돼요. 계산기를 가지고 5천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8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100만 원이 나오네요. 여러분도 100만 원 나오나 한번 검사해 보죠. 저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5천만 원 다시 한번 계산할게요. 5천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8 나누기 12. 네, 다시 두 번 해보니까 10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경과이자예요. 경과된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결산 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이거는 수동결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현금을 받은 게 아니죠.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자, 대변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인 거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과 관련된 정리분계다. 자, 12월 31일자에 이렇게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2월 31일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의 미수수익 116번이네요.
금액은 100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이죠.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문제가 끝나죠. 차변의 미수 수익, 자산 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 발생,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동 결산 4점짜리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고 내역. 주석을 먼저 읽어볼게요. 기말 상품 재고는 12월 20일에 수탁자에게 인도했으나 미판매 중인 적성품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이제 수탁자에게 그 위탁 판매를 할 때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은 위탁자인 우리 회사의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다 더해줘야죠. 그래서 상품은 1,000만원을 더해줍니다. 5,000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에 5,000만원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아니라. 다음 주석 두 번째 거. 기말 제품 재고에는 12월 28일에 조건부 판매 후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은 우리 회사의 재고가 맞죠? 포함되어 있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에 6,000만원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는 거니까. 아까 기말 상품 재고액에는 미판매 중인 적성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했으니까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기말 제품 재고액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니까 뭐 빼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자동 결산 메뉴로 한다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로 가는 거죠. 거기에 가서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5,000만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3,000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에 6,000만원을 입력해서 점표 추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결산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시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맨 위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0만원을 더 더해야 되니까 5,000만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재료는 뭐예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여기에 있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3,000만원 엔터. 기말 제품 재고액에 6,000만원 여기에 있죠.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 보입니다. 여기다가 6,000만원. 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위에서 전표 추가,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팝업 안내가 나오면 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하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닫고 나서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결차, 결대로 분계된 전표들이 수수수 넘어와 있는데, 우리가 입력한 3개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결산과 관련된 분계가 자동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결산 문제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TAT 2급의 결산 분계는 2문제 정도 나오는데 하나당 4점씩 해서 8점으로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번은 실무 수행의 마지막 문제 4번이죠. 요게 25점인데 근로소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로소득 관련된 문제 3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내고 있죠. 사원 등록, 급여 계산, 연말정산,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번 사원 등록 8점. 가족관계 증명서니까 부양가족 등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원 등록에다가.
자, 본인 김철수 세대주이고요. 모친이 같이 동거하고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또 있네요. 네, 김철수 모친 가족이 있고 배우자하고 장남이 있는데 배우자와 장남은 주민등록에 없네요. 예, 그러면 다른 어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은 영업팀 부장 김철수의 주민등록표이다. 모친 윤순자는 양도소득금액 3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넘었잖아요. 100만 원 넘었으니까 윤순자 모친은 입력은 하되 기본공제를 부로 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2번 자료 2는 김철수의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배우자 김지영은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입력해야죠. 기본공제 대상자. 김철수와는 별거 중이다. 자녀 김장남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습니다. 나이만 맞으면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별거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든 자녀이든 별거하고 있으면은 사실상 부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거는 이혼하고 달라요. 그래서 배우자 있는 것이고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장남도 소득이 없으니까 나이만 맞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사원등록 메뉴에서 김철수의 사원등록 및 부양가족을 등록하시오. 인적공제는 김철수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력해 줘야 되겠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한 후 부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순서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사원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김철수 사원이 1001번 맨 위에 있습니다. 자, 우선 김철수 본인 거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본인이 세대주인 거 맞습니다. 네,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는 아닙니다. 본인에 대해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부녀도 아니고요. 네, 물론 70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는 거는 이대로 비워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줄에 모친을 입력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계를 더블클릭으로 보니까 모친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해주시고요. 아까 그 모친이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부로 해야 돼요. 0번 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모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윤순자. 주민번호 420-110 291-9386 이렇게 입력합니다. 기본을 부로 한다는 거. 그 다음 배우자 입력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연말정산 관계가 3번이죠. 3번 배우자. 자, 기본 배우자로 놓고요. 성명을 입력합니다. 김지영. 주민번호 650-321 2229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네 번째 장남 입력합니다. 자녀 이름이 김장남이죠. 직계비속 4번에 해당이 되죠. 자, 20세 이하로 놓고 소득이 없으니까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은 20세 이하가 아닐 때 자동으로 기본이 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일단 계산 안 하고 그냥 20세 이하로 일단 넣어놓고 성명을 김장남, 내국인 011001 3023 457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력했죠. 제대로 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8점짜리입니다. 급여 명세에 의한 급여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김찬중의 5월 급여 명세에 자, 기본급은 이미 다 수당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뭐가 필요해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일직료, 연구보조비 이 수당 등록해야 되겠죠? 자,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당 등록에서 식대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다. 회사 업무에 쓰고 있고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받으니까 비과세. 일직료 일직 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일직 숙직료 다 비과세 됩니다. 연구보조비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업 부설 연구소 직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연구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업 부설 연구소 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료 1과 자료 2는 당사 부설 연구소 연구원 김찬중의 5월 급여 자료를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연구원이니까 비과세제입니다. 연구보조비. 따라서 수당 등록할 때 식대부터 자가운전 보조금, 일직료, 연구보조비 전부 4개를 비과세로 등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자료 설명 2번에 보면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니까 5월 급여라고 했으니까 5월 25일을 지급일자로 해라 이 말입니다. 전월 미환급세 11만 원이 지방소득세 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할 때는 지방소득세 만원은 빼고 입력해야 돼요. 10만 원만 전월 미환급 세액란에다가 입력해 줘야 됩니다.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이랬어요. 자, 평가 문제 1번.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및 공제 등록을 하시오. 네, 해볼까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및 공제 등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에 급여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여기 상단에 여기 월 선택을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단에 수당 및 공제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식대부터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식대 2번 비과세 코드도 정확히 선택하세요. 2번 식대 P01입니다. 확인. 내려와서 네 번째 줄에는 자가운전 보조금 그 명칭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비과세 2번. 여기서 비과세 코드는 자가운전이라는 3번에 있습니다. 3번 클릭하고 밑에서 확인. 또 내려와서 자, 그 다음 비과세 수당이 뭐예요? 일직료라고 되어 있죠? 일직료 2번 비과세. 일직료는 조금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50번에 있습니다. 일직료, 숙직료 등 이거 클릭해주고 확인. 또 내려와서요. 앞에 코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순서대로만 입력하면 돼요. 자, 일직료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연구보조비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51번에 있습니다. H10 연구보조비 H10 확인 됐어요. 이렇게 200번 식대부터 201번 자가운전보조금, 202번 일직료, 203번 연구보조비를 전부 비과세로, 비과세 코드 정확하게 다 입력되어 있는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그런 후에 이제 귀속 연호를 5월로 해주시고, 거기 급여대장을 보면은 기본급만 있지 상여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1번 급여 선택하시고, 지급일은 2021년, 여러분은 시험 볼 때 2022년 이렇게 갈 거예요. 시험 볼 때는 2021년 5월 25일 이렇게 날짜를, 지급 날짜를 여기다 25일로 입력하는 근거는 아시죠? 아까 자료 설명에서 매월 25일 날 지급하고 있다, 매월 25일이다 이랬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그래서 같은 달 25일을 지급일로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사원 이름이 누굽니까? 김찬중이죠. 예, 김철수가 아닙니다. 김찬중. 1002번에 김찬중 선택하시고 여기다 입력해주면 돼요. 예. 거기 급여 명세 보세요. 280만원이죠. 또 식대 10만원이죠. 자가운전 20만원이죠. 일직료 5만원이죠. 연구보조비 20만원이죠. 네, 나머지 오른쪽에 공지사항은 자동 계산되었고요. 우리가 식대부터 일직료, 연구보조비까지 전부 비과세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비과세는 45만원으로, 아니 55만원인가 보다. 네, 55만원으로 집계가 되죠. 네, 55만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번을 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및 공제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2번까지 했네요. 5월분 급여자료 입력했죠. 1급여를 선택해서 예, 평가 문제에 1, 2번까지 했어요. 자, 평가 문제 3번은 5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시오. 이때 이거 챙겨서 넣어야 돼요. 전월 미환급세액 11만원 중에서 지방소득세 만원을 빼고 10만원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때 입력해 주는 거, 이걸 잘 챙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인사급여의 메뉴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해 주시고 5월 거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뒤에도 5월이고요. 지급기간도 5월부터 5월이고요. 엔터 치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사람 것만 입력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총 지급액 300만원 해서 이렇게 세액이 67,300원이 소득세로 산출이 되어 있고, 전월 미환급세액을 입력하는 날은 하단에 있습니다. 전월 미환급 여기 12번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만 그냥, 그러니까 10만원만 입력을 해야 된다. 여기다가 입력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2,700원 다음 달에 환급액으로 여기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걸 저장을 하시면 세 번째 문제가 끝나겠습니다. 저장 단추 위에서 누르시고 자료를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급여자료 입력 문제에 평가 문제에 있는 요 세 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9점짜리인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무직 김대원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고, 부양가족은 김대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자녀 김효진의 교복구입비는 김대원의 국민카드 사용액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카드 사용대금으로 소득공제 받고, 교복구입비, 교육비에 세액공제 받고,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교복구입비 있어요. 예, 기억하고 있죠? 신용카드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딱 세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의료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것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그대로 넣고, 또 세액공제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 그대로 넣고, 교복구입비 그대로 넣고,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그대로 입력하는 거다. 어디서 빼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 외에 다른 거, 무슨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가 아니고 뭐 다른 거는 카드 사용 대금하고 안 되니까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카드 사용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아무튼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박미진은 사업소득 금액 1200만 원이 있다. 박미진이 배우자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뭐예요?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 그래서 100만 원이 훨씬 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박은미는 누군지요? 박은미는 김대원의 처제인데 별도 소득은 없어요.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소득이 없으면서 나이가, 이 처제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이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탭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평가 문제에서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해줬죠. 그런데 실제 이게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만약에 보험료가 나오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하라 하고, 어느 탭에 입력하라는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어디에 입력할지 내가 몰라서 못할 거는 없을 거예요. 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나 봐요. 신용카드,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자,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뭐 배우자 부로 해놨네요. 입력된 내용이. 형제 자매의 처제가, 아까 나이를 볼 필요가 없었네요. 처제가 소득이 없었으면,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처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부모님이 양부모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20세 이하 자녀가 하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누가 썼어요? 김대원. 김대원이 지금 소득자입니다.
자, 밑에 다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이니까 다 입력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본인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혹시 본인이 카드 사용 대금 중에 이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구입한 카드 사용 금액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거 빼야 돼요. 예. 자동차 사용,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매한 거, 신차 구매한 거, 이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포함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 금액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자, 자동차 신차 구입한 거, 중고차는 한도, 일부 한도 내에서 적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저기는 보험료라든가 또는 그 관공서에 내고 있는 뭐 전기요금 또는 뭐 우리 전화요금, 이런 관공서에 내는 관공서 요금들, 학교 수업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김대원 씨 본인이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다 입력이 됩니다. 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나누어서 입력을 합시다. 자, 어디로 갑니까? 인사급여 메뉴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 메뉴로 가야 되죠. 딱 가셔가지고 우선 김대원을 불러내야 됩니다. 불러낼 때 어디에서 불러냅니까? 이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사원 이름 중에 김대원 세 번째 사람이죠.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시험에 나온 사람만 불러가지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전 사원을 다 불렀다 하면 다 불러놨지만 그날 시험 볼 때 연말정산 하라는 사람만 선택하고 입력하면 돼요. 다 불러놔도 틀린 건 아니니까 입력만 김대원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탭이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일반이 여기 김대원은 이미 불러져 있고요. 신용카드 여기 6번에 일반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이 있는 금액 1,7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분이라는 건 여기 10번에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 자료줄에 200만원. 또 대중교통 그 옆에 11번에 있습니다. 100만원. 그래서 여기가 합계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천만원 이렇게 나와야죠. 합계가. 자, 김대원의 국세청 자료 합계 2천만원 이렇게 나왔는가 확인하십시오. 다음 자료는 현금 영수증입니다. 사용자가 누구냐? 박은미. 자, 아까 그 자료 1에 박은미가 누군가 보니까 형제자매예요. 신용카드는 형제자매 사용금액은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무슨 그 관공서 비용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넣어서는 안 된다. 내용별로는 그런데 또 누가 쓴 거는 넣지 마라.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요, 기본공개 대상자라고 해도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은미가 처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어도 마찬가지. 장애인이어도 입력하지 않는다. 이거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의료비가 영수증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국세청 자료인데요. 요게 환자가 박구경. 박구경이 이제 그 아버지네요. 아버지. 320만 원. 네. 의료비는요. 소득이 있어도 또는 나이가 안 맞아도 이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다는 거예요? 의료비 지출이 국세청 자료에
소득자가 뽑으니까 의료비 지출이 나왔다는 것은 소득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 탭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의료비 탭 클릭하셔가지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 여기 첫 번째 칸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박구경 씨 선택하고 확인. 국세청 자료에는요, 의료비의 경우 상호나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의료증빙 코드에서만 1번 국세청을 눌러줍니다. 건수는 한 건으로 입력하시고요. 지급액 320만 원입니다. 실손 의료보험료 이액이 없었으니까 계속 엔터 쳐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난임, 중증질환, 뭐 산후조리원 이런 얘기 없었죠? 네,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나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신용카드 입력하는 그 탭에다가 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의료비에 대해서 하나 해결했고, 이 의료비가 하나 밑에 더 있습니다. 예, 박은미. 예, 박은미가 그 처제입니다. 의료비는 당연히 입력이 가능합니다. 뭐 나이나 이런 걸 안 보니까 명단에 있는 사람 다 입력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180만 원이죠. 자, 아까 의료비 입력했던데 두 번째 줄을 더블 클릭해서 저 끝에 있는 박은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국세청 자료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1번 국세청 증빙코드 한 건 하시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180만 원. 네, 그 다음에 또 자료가 교육비 자료가 있죠. 교육비 자료. 학생이 김효진. 아까 그 자료 1에 있는 이름을 보니까 김효진은 20세 이하인 자녀입니다. 고등학교라고 돼 있네요. 학교가 땡땡땡 고등학교. 자, 현장 학습비는 3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50만 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한도를, 교육비 한도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자, 교육비는 어디다 입력하느냐? 소득 공제 탭에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김효진 난에 오른쪽으로 쭉 이 밑에 있는 스크롤 바를 돌려서 교육비가 보이도록 한 다음에 김효진의 어디에다가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김효진의 여기 그냥 클릭해도 보이네요. 클릭을 하면 취학전 초중고 보이죠? 초중고 2번 선택하시고 그 위에 이 국세청 칸을 더블 클릭을 해요. 여기를 국세청 칸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게 딱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교육비, 교복구입비, 현장 체험학습비 나누어서 입력해 주면 돼요. 자, 또 보시고 일반 교육비 200만 원, 그 다음에 중고 체험학습비 50만 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30만 원으로 바뀌죠. 네. 그러면 30만 원 입력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한도를 일부러 줄여서 30만 원 넣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걸 깜빡하고 50만 원 입력하잖아요. 알아서 30만 원으로 딱 줄어듭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또 교복구입비가 영수증이 하나 바로 밑에 보이네요. 이거 닫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여기 교복구입비에다가 70만 원 엘리트 강남점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70만 원 입력하면은 엔터 치면 50만 원으로 또 수정이 됩니다. 네.
한도를 딱 체크해 주니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주면 280만 원 김효진의 교육비 합계액이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 김대원의 자료를 다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산 명세에 이 사람의 이제 그 최종 집계 결과가 여기 나오거든요. 결정세액이 얼마고 기납부세액이 얼마서 환급세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밑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을 굳이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여기까지 와서 이걸 확인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아까 교육비 입력하는 그 창에서 바로 입력하고 이 창을 닫아주면 저장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저장 메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로소득 문제 3개, 크게 나누어서 3개죠. 이 3개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39회의 근로소득 문제 3개는 배점이 3개가 합쳐서 25점이죠. 항상 25점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풀었던 것 중에서 없으시죠?